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여기 한국은 과거에 전쟁으로 황폐해지고 기근에 허덕이며 보릿고개를 견디고 유엔 원조를 받던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는 아프리카와 동남아 등 식량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전 세계에 식량을 보내고 농업기술까지 전수하는 놀라운 나라가 되었다고 말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강대국들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한국만이 해냈을까요? 어떻게 영토도 좁고 자원도 없으며 전쟁까지 겪었던 이 나라가 이토록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한국은 배고픔이 무엇인지 아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그 기억을 잊지 않고 다른 나라의 배고픈 이들을 그냥 두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어떤 일을 겪었기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 톰슨이고 미국 명문대에서 국제경제학과 식량정책을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수십 년간 세계 식량 문제를 연구하며 개발도상국의 기아 문제 해결법을 찾으려 노력해왔어요. 저는 20년이나 세계 기아 문제를 공부했는데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굶주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경제는 성장하고 나라들은 점점 부유해지는데 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걸까? 식량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를 돌아다니며 조사해보니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는 성장해도 기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더군요. 빈부격차, 정치적 불안정, 기후변화, 농업기술 부족까지 원인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자료를 넘겨보았어요. 국가들은 돈을 벌고 있지만 식량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보조 연구원 제니가 종이를 흔들며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한국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대요. 한국이라고? 저는 눈썹을 들어올리며 물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아에서 완전히 벗어난 나라가 되었대요. 그것도 불과 몇십 년 만에요. 더 놀라운 건 이 나라는 이제 전 세계의 배고픈 사람들을 돕는 원조국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때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모했다고 해요. 인류 역사에서 이런 극적인 변화를 이룬 나라가 또 있을까요? 제니는 계속 주장했어요. 그것도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런 변화를 이뤄냈대요. 유엔과 IMF도 공식적으로 한국을 기아에서 완전히 탈출한 국가로 인정했어요. 이건 인류 역사상 유일한 사례예요. 연구를 하다 보니 저도 한국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1950년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 유엔 원조를 받던 최빈국이었고 1960년대까지도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끼니를 때우기 위해 나무 껍질을 먹거나 풀뿌리를 캐먹기도 했다고 하니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상상하기 어렵죠. 보고서를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어떻게 천연자원도 거의 없는 작은 나라가, 그것도 처참한 전쟁을 겪은 나라가 광활한 농지를 가진 부유한 나라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기아 해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을 수도 있어. 제니에게 다시 돌아섰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겠어. 만약 한국이 정말로 이 보고서가 주장하는 일을 해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기아와 싸우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거야. 궁금증이 커져갔고 결국 한국의 경제 발전과 식량 문제 해결 모델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한국 정부와 대학에서 초청을 받아 직접 현장을 조사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식량 안보 전문가로서 이보다 더 흥미로운 연구 대상은 없었어요. 3개월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한국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흥미로운 문화적 특징을 발견했어요. 한국에서는 밥 먹었어요? 가 인사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에서는 How are you나 굿모닝이 일반적인 인사인데 한국에서는 사람을 만나면 밥 먹었어요? 라고 묻는 게 흔한 인사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인사로 식사에 대해 물을까? 처음에는 단순한 문화적 차이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 인사말 하나에 한국의 역사와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저는 마침내 대한민국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배낭을 집어들고 사람들을 따라 출구로 향했어요.
밤에 본 서울의 첫 모습은 저를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세일 수 없이 많은 불빛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높은 유리 건물들이 어두운 하늘에 닿을 듯이 솟아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자동차들이 넓은 도로를 따라 빠르게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스마트폰 화면에 얼굴을 비추며 분주히 여러 방향으로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나? 저는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겨우 70년 전, 이곳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곳 중 하나였다고? 한 젊은 여성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톰슨 교수님? 저는 민지예요. 교수님의 통역사입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식사하셨어요? 아, 이게 바로 그 인사구나 라고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비행기에서 조금 먹었습니다.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비행기 음식이요? 진짜 한국 음식을 드셔보셔야 해요. 근처 유명한 식당에 예약해 두었어요. 전혀 배가 고프지 않았지만 민지가 너무 단호해 보여서 거절할 수 없었어요. 한국 음식이 그렇게 특별할까? 대기 중인 차로 그녀를 따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동안 민지는 한국 요리에 대해 쉬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요리들을 자부심과 열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도 자국 음식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죠. 파스타를 자랑하는 이탈리아인들, 치즈를 자랑하는 프랑스인들. 하지만 민지의 열정은 어쩐지 달랐어요. 음식은 우리 문화의 중심이에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음식이 좋은 삶의 기초라고 믿어요. 식당은 외관은 단순해 보였지만 내부는 따뜻하고 분주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서버들이 음식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반찬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20가지나 있었어요. 반찬 접시들과 메인 요리들이 모든 공간을 꽉 채웠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 요리, 구운 고기. 저는 국을 한 숟가락 맛보았어요. 풍부하고 복합적인 맛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잎채소에 매운 소스와 함께 싸먹는 구운 고기를 맛보았어요. 입 안에서 맛의 조합이 폭발했습니다. 미국에서 식사라 하면 메인 요리 하나에 간단한 사이드 정도인데 이건 완전히 달랐어요. 민지가 제 관찰을 보고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식사 시간이 특별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저녁 식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음식을 먹으며 축하하고 그것을 인간관계의 중심에 두는 거야. 저는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다음 날 아침, 민지가 저를 일찍 데리러 왔어요. 우리는 한국의 과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농촌진흥청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기아 문제를 해결했는지 보실 준비 되셨나요? 민지가 분주한 도시를 벗어나 운전하면서 물었어요. 사실 아직도 정말로 해결했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워요.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민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곧 보시게 될 거예요. 시골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산까지 펼쳐진 푸른 논밭이 있었고 현대적인 장비를 갖춘 농장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농부들은 밭에서 일하고 있었고 채소를 가득 실은 트럭들이 고속도로에서 우리를 지나쳐 갔습니다. 우리는 크고 현대적인 건물에 도착했어요. 박 교수님께서는 저에게 김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깊은 주름과 친절한 눈을 가진 연세 드신 분이었어요. 50년이 넘게 농업연구원으로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앉으세요. 김 선생님께서 의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이 어땠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난 후 우리나라는 파괴되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건물들은 폭격당했고 농장은 황폐화되었으며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었어요. 그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임시 거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식량 원조를 받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을 볼 수 있었어요. 유엔은 우리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분류했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미국의 식량 원조에 의존했죠. 우리에게는 보리고개라는 말이 있었어요. 지난해 수확한 것이 떨어지고 새보리가 익기 전인 봄의 가장 힘든 시기를 말했죠.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나무 껍질을 먹고 뿌리를 파내기도 했어요. 저는 듣고 있는 내용에 놀라 빠르게 적었습니다. 1960년대 초, 우리 가족은 하루에 2끼도 겨우 먹을 수 있었어요.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몫을 줄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이 주셨죠. 그는 잠시 멈췄어요. 오늘날에도 음식을 버리는 것은 제게 죄악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극적으로 변화했나요?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세 가지죠. 김 선생님은 세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첫째는 과학이고, 둘째는 공동체이며, 셋째는 문화입니다. 그는 저를 작은 쌀 봉지가 담긴 전시 케이스로 안내했어요. 이것은 1970년대에 개발된 통일벼입니다. 전통적인 쌀보다 30% 더 많이 생산되었고, 질병에도 더 강했죠. 새로운 종류의 쌀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통일벼 이후 한국의 쌀 자급률은 70%에서 93%로 뛰어올랐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연구한 과학자 중 한 명이었죠. 우리는 밤낮으로 연구실에 머물렀어요. 모두가 같은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일이 우리 국민을 기아로부터 구할 것이라고요. 다음으로 김 선생님은 그가 새마을운동이라고 부르는 이전과 이후의 마을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1960년대와 70년대에 박 대통령이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마을들은 도로를 포장하고 관계시설을 개선하고 배관을 설치하고 농기구를 구입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받았어요. 이전 사진들은 지프로 된 지붕이 있는 흙집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사진들은 기와지붕이 있는 콘크리트 집, 포장된 도로, 관계 시스템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정부는 그냥 물건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김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일부 재료를 제공했고 마을 사람들이 직접 일을 했죠. 구호는 근면, 자조, 협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들었군요. 제가 물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무언가가 변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듣고 계시던 한 연세 드신 여성분이 다가오셨어요. 저는 새마을 지도자였습니다. 그녀가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우리도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을이 변화하는 것을 보고 자신감을 얻었죠. 우리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 자신감이 한국을 바꿨습니다. 제가 이 요점들을 적으면서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해결책들은 좋아 보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새로운 작물과 지역사회 개발을 시도했잖아요. 한국을 다르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요? 김 선생님과 그 여성분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김 선생님이 저에게 몸을 기울였어요. 우리는 배고픔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간단히 말씀하셨어요. 제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기아를 경험했죠.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그 느낌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충분한 것이 있지만 충분하지 않았던 때가 어땠는지 기억합니다. 이것이 밥 먹었어요? 가 우리의 인사인 이유죠. 그 여성분이 덧붙였습니다. 그저 예의가 아니라 진정한 관심이에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배운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지 기술이나 정책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아를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아무도 다시 그것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민지가 제 생각을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내일 한국이 어떻게 다른 나라들이 기아와 싸우도록 돕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다음에 무슨 질문을 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민지가 저를 코이카라고 쓰인 파란 간판이 있는 크고 현대적인 건물로 데려갔어요. 코이카는 한국국제협력단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한국이 다른 나라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곳이에요. 민지가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설명했습니다. 윤 국장이라는 여성분이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어요. 톰슨 교수님, 환영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있는지 보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지도와 화면으로 가득한 방으로 들어갔어요. 각 화면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전역의 국가들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프로젝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식량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일을 합니다. 그녀는 탄자니아의 농부들을 보여주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우리는 단지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요.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자원뿐만 아니라 지식을 공유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화면은 아프리카 농부들과 함께 밭에서 일하는 한국 과학자를 보여주었어요. 이분은 이 박사님이세요. 그는 일반 감자보다 3배 더 많이 생산되는 특별한 감자를 개발했어요. 그는 3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농부들에게 그것을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이제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가진 노인이 된 이 박사님이 젊은 아프리카 농부들과 나란히 일하는 영상을 지켜보았어요. 왜 그는 평생을 거기서 보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윤 국장님은 이 박사님이 말하는 클립을 재생했어요. 한국도 한때는 배고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복했어요. 아프리카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한국이 어떻게 새마을운동을 다른 나라들에 전파하고 있는지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효과가 있었던 것과 같은 원칙인 근면, 자조, 협동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각 나라의 문화에 맞게 조정합니다. 화면은 코이카와 협력하기 전과 후의 베트남, 탄자니아, 캄보디아의 마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변화는 놀라웠어요. 새로운 수도 시스템, 더 나은 도로, 개선된 농업 방법들이 있었죠. 탄자니아에서는 우리가 관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도운 후 작물 생산량이 2배가 되었어요. 윤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우리의 농업 기술로 쌀 수확량이 30%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화면은 재난 지역으로 배달되는 한국의 라면과 즉석 밥 포장을 보여주었어요. 이것들은 완벽한 비상 식량이에요. 윤 국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가볍고 최소한의 준비만 필요하며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죠. 저는 지진 이후 IT에서 한국 라면을 본 것이 기억났어요. 그것들이 한국의 국제 원조의 일부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여러분의 청년 봉사단이네요. 다양한 국가에서 일하는 젊은 한국인들을 보며 제가 말했어요. 윤 국장님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의 월드프렌즈 코리아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해외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녀는 저에게 세네갈에서 막 돌아온 지원이라는 젊은 여성을 소개했어요. 무엇이 당신을 자원봉사하게 만들었나요? 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제 조부모님들이 어린 시절 배고팠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외국이 우리를 도왔죠.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예요. 저는 배우고 있는 것에 놀라 빠르게 메모를 적었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은 제가 연구해온 다른 나라들과는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부유한 나라들은 돈이나 식량을 보내요. 제가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사람과 지식을 보내고 있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윤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믿어요. 우리는 국가들이 영원히 원조에 의존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한국 전문가들이 캄보디아 농부들에게 새로운 관계 시스템 사용법을 가르치는 마지막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배고픔이 어떤 것인지 이해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어요. 그저 기술이나 돈이 아니라 결단력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코이카를 떠나면서 저는 중요한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지 식량이나 농업 기술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다른 가난한 나라들에게 기한은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내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민지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래의 식량 문제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곳을 방문할 거예요. 저는 서울의 바쁜 거리를 바라보며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왔었습니다. 대신 세계가 기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발견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민지가 저를 농업과학혁신센터라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이 초현대적인 건물은 유리 벽과 지붕을 덮은 태양광 패널이 있어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한국이 식량을 재배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곳이에요. 민지가 우리가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설명했습니다. 수석 과학자인 박 박사님이 로비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셨어요. 교수님,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래의 식량 문제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물과 빛으로 이루어진 타워에서 자라는 식물들로 가득 찬 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흙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수직 농업입니다. 박 박사님이 설명하셨어요. 우리는 도시에서 식품을 재배할 수 있고 전통적인 농업보다 95% 적은 물을 사용해요. 이런 건물 하나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저는 상추, 딸기, 허브가 자라는 타워 사이를 걸었어요. 그 식물들은 제가 일반 농장에서 본 것보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박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오세요. 다음 방에는 로봇들이 조심스럽게 작은 씨앗을 트레이에 심고 있었어요. 노동력 부족은 농업의 큰 문제예요. 박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농부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로봇들은 50명의 사람들이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투어를 계속하면서
저는 과학자들이 가뭄에 강한 쌀을 개발하고 농부들이 즉시 식물 질병을 감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앱, 그리고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작물 수확량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보았어요. 우리는 단지 오늘의 식량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박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일의 도전 기후변화, 물 부족, 그리고 증가하는 인구에 대비하고 있어요. 투어 후, 우리는 박 박사님의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큰 창문들은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이 샘플을 수집하는 실험용 논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저는 선진 농업 기술을 가진 많은 나라들을 방문했어요. 하지만 그중 어느 나라도 기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한국을 다르게 만들었나요? 박 박사님은 잠시 생각하셨어요.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2019년에 일본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려고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했던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재앙을 예측했어요. 박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포기하는 대신 한국 기업들은 단 몇 개월 만에 자체 대안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약해지는 대신 더 강해졌어요. 이것이 식량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가 대답했어요. 이것은 한국 정신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협력하여 그것을 해결합니다. 우리는 기아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해결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997년 금융위기 동안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용을 줄일 때 우리 정부는 오히려 농업 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렸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려운 시기에 그런 지출을 줄일 겁니다. 저는 이해하기 시작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기적은 단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박 박사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결단력, 협력, 그리고 항상 미래에 대해 생각하면서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 민지와 저는 센터를 떠났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현대적인 기계로 쌀을 수확하는 농부들을 지나쳤습니다. 멀리서 저는 저녁 빛에 빛나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었어요. 이제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회의적이신가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더 이상은 아니에요. 저는 한국의 식량 기적을 반박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대신 저는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제 노트와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기술, 공동체 행동, 그리고 문화적 가치의 완벽한 균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역사를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결단력으로 바꾸었어요. 저는 서울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70년 전, 이곳은 전쟁으로 찢겨진 외국 원조에 의존하는 배고픈 나라였어요. 이제는 스스로를 먹이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민지가 저에게 작은 꾸러미를 건네주었어요. 작별 선물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열어 전통적인 한국 디자인으로 손으로 조각된 아름다운 나무 숟가락을 발견했어요. 한국에서는 함께 식사를 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알 수 없다고 말해요. 민지가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식사와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며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흰 구름 사이로 보이는 푸른 산과 반짝이는 바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반도가 마치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가슴 속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이제는 존경과 겸손함으로 채워졌어요.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정신의 승리였고 한 민족이 자신들의 상처를 희망으로 바꾼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숟가락을 손에 꼭 쥐고 있는 제 손가락이 조금 떨렸어요. 이 작은 나무 조각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고픔을 알았기에 나눔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의 지혜였고 고통을 겪었기에 더 강해진 공동체의 상징이었습니다. 밥 먹었어요? 라는 질문이 이제는 제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그것은 세 단어로 압축된 한국의 역사와 철학이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 어쩌면 인류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의 해답은 이토록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일주일 후,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통일벼를 개발한 과학자들의 자부심 넘치는 표정, 새마을운동으로 변화된 마을들의 전후사진, 코이카에서 만난 젊은 자원봉사자들의 희망찬 눈빛, 그리고 미래 식량을 연구하는 혁신센터의 놀라운 기술들까지 연구팀을 불러 모았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테이블 위에 나무 숟가락을 올려놓자 몇몇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러분 모두 식사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팀원들은 당황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것이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누군가에게 식사를 물어보는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그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었는지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팀원들의 눈빛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실패 사례만 연구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 성공 사례에서 배워야 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기아는 불가피한 운명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캠퍼스를 내려다보았어요. 졸업 가운을 입은 학생들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까요? 숟가락을 손에 쥐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약속이다. 모두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 그날 이후 저는 어디를 가든 그 나무 숟가락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제게 상기시켜 주었어요. 가장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깊은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때 도움을 받던 사람이 다른 이를 돕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느새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 한강변에 위치한 국제식량 포럼의 대형 컨퍼런스 홀은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에서 저는 수백 명의 청중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단순한 회의 참석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계적인 기적의 증인이자 창조자입니다. 제 뒤에는 한국의 식량 모델 세계적 기아 퇴치의 새로운 희망이라는 제목이 대형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제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지금은 27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서 읽히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한 나라가 완전히 기아를 퇴치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죠.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제 모든 가정을 뒤엎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청중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농업 지도자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축하하는 것은 단순한 연구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13개국에서 시작된 한국식 식량 모델이 가져온 실질적인 변화를 축하하는 것입니다. 스크린에는 놀라운 통계들이 나타났습니다. 탄자니아, 르완다, 베트남, 엘살바도르 모두 한국의 기술과 공동체 접근법을 도입한 후 식량 부족률이 급격히 감소한 국가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은 단순한 인사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지니고 다녔던 그 나무 숟가락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기아를 해결하는 방법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풍요롭지 않다는 깨달음입니다. 그것은 당신은 성공했습니까? 가 아니라 당신은 식사하셨습니까? 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모든 사람이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민지가 밝은 미소로 저를 찾아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톰슨 교수님, 알고 계셨나요? 식사는 하셨어요? 라는 인사는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쓰이고 있대요. 아프리카의 몇몇 마을에서는 서로 만날 때 자국어로 그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단순한 세 단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이제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이제 다른 모든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도 다 식사는 하셨나요? 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오늘도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1초 만에 클릭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